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1년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뭐 이거 길게 소개시켜 드릴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봐요. 총리 됐으니까 인사하러 와야지. 안 그래요? 총리 됐으니까 인사하러 와야지 대한민국한테.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일본에서 총리가 당선됐기 때문에 저 총리 됐어요 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1년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두 정상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카이치가 어떤 년인지는 잘 알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41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됐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카이치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발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면 국내 문제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은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셔틀 외교 잘 활용하며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서 잘 소통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소통하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점점 앞으로 여러 가지 이 동북아가 전 세계의 어떤 패권 전쟁의 중심이 되는데 일본이 끼고 싶죠. 안 그래요? 일본이 안 끼고 싶겠습니까? 이번에도 일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거 사실 일본 안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 여러분들 외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외교력이나 이런 건 뛰어나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똑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갖고 북중러라는 삼각 동맹을 깨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중러의 삼각 동맹이 가장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북한을 종전선언을 해주고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주고 거기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굳이 북한이 북중러에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라도 최종적인 목표는 중국 다음에 트럼프가 노리는 곳은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를 자기가 이끌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 견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국을 견제하고 가장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북한에 미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북미 수교를 하는 순간 미국도 자유롭게 이제 북한을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면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국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어떤 동북아에 이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 정세에 당연히 일본이 낄 자리는 없죠. 안 그래요? 일본이 낄 자리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게 돈을 5,500억 불을 갖다 바치면서 나를 잊지 말아요. 우리를 잊지 말아요. 우리는 당신의 개가 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개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요. 이거예요.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종전선언 북미 수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든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떼내는 게 제가 보면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일본 첫 여성 총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41분 상견례를 했습니다. 1년 얘기는 여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일 대사,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냥 악수 한번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본을 함부로 얘기하냐고요? 저는 일본이 싫어요. 일본이라는 정치인들, 정치 세력이 싫어요. 일본 국민들은 나쁘지 않죠.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정치 싫어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한테 총리니 뭐런 이런 얘기 쓰기 싫어요.
이게 유튜브의 자유로움입니다. 나는 공중파의 어떤 그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요. 내 마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지금 한중이란다.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100분 동안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100분 동안 했는데, 제가 총평을 먼저 해드리면요, 그냥 패권전쟁 보류, 유보, 요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를 1년간 해제한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히토류를 기존같이 수출하는 걸 막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산 대두유를 수입하겠다. 거기에 이제 미국은 관세를 낮춰주겠다. 요 정도. 그냥 그 중국의 관세가 그냥 깎아주겠다. 그리고 자기도 그러니까 잠시 패권 전쟁의 보류.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권 전쟁의 보류고 그냥 히토류, 펜타닐 관세의 보류다라고 유예를 해줬다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입해 주겠다.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줬고 미국은 관세를 낮춰주겠다. 그 정도.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김정은과 재회위에 한국 재방문하겠다. 또 온대. 한국을 김정은이랑 재방문을 위해서 한국 또 온다는 겁니다. 뭐냐, 보수들 지금 돌아버립니다. 여태까지 성조기 흔들고 난리를 쳤더니 지들한테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갖고 여기저기 막 싸우고 그래야지 극우들이 볼 때는 트럼프가 중국을 제압했다 이러고 싶은데, 계속 위대한 지도자 시진핑이라고 얘기해주고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속내를 드러냈잖아요. 김정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 또 오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미국은 어떤 그러면 중국에게 보상을 해줬냐면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해주고 히토류 문제도 해결됐고 둘이 이제는 장애물이 해결됐다. 트럼프 스타일을 이제 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파악하셨죠. 그냥 자기가 나서면 어려운 무역이나 어려운 관세나 어려운 국제 정세도 자기가 있으면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미루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미루지 않더라고요. 막 밑에 실무선에서 서로 그 협상하고, 그리고 계속 보고받고, 그리고 절대 트럼프가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트럼프 어느 정도 스타일 파악했죠. 자기가 해줄 것 같아도 지가 선심 쓰는 듯이 해주지, 실무자 선에서 협상을 미리 해갖고 먼저 오케이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 제가 딱 보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중국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가 언급이 안 돼요. 사실 이 중국이 계속 미국을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인도태평양 오커스라는 호주까지 가담해서 인도태평양에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대한 어떤 봉쇄, 거기에 대만 문제, 이런 외교 안보 문제가 사실 굉장히 걸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미중이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영토 분쟁, 그다음에 외교 안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마찰이 있어요. 미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중국은 대만은 우리 땅이다. 그거는 내정 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껄끄러운 얘기는 서로 안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둘이 껄끄러운 얘기를 안 했을까? 판 깨질까봐. 그렇죠? 먼저 만약에 미국에서 대만을 친고 간다는 중국의 시진핑
진짜냐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선공을 가하면 대만은 우리의 영토다라고 맞서고 결국은 서로 극과 극의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이게 회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트럼프나 시진핑 두 분 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애초에 이런 얘기가 의제가 나올 경우에 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이 지금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층 기반이 있는 그 농수산물 재배에 대해서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사실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트럼프는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서 이 농수산물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만 다시 그 자기의 지지층이었던 미국의 그 대두 어떤 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역시 트럼프 아니면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사실상 그 이런 돌발 행동이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꺼내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관세 10%로 인하해주고 히터류 통제 유예 1년 하겠다라고 하면서 1년짜리 어떤 그 거의 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신화통신과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CNN이랑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터뷰 하듯이 오늘은 내일 여러분들 중요한 11월 1일이 10월 달이 며칠까지 있어? 30일까지 있어? 31일까지 있어. 아, 31일 시진핑이랑은 토요일 날 하잖아. 1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시진핑의 중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중 FTA에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도 이제는 우리가 경쟁자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시진핑 주석이 11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11월 1일 날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한중 정상회담 전에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미중 정상회담은 6년 만에 정상회담이 됐는데 그냥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주고받기 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을 했고 껄끄러운 문제는 사실 안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 갔죠? 이 회담이 여러분들 경주에서 열리지 않고 부산에서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담판을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오늘 트럼프는 가는 거예요. 오늘은 트럼프는 가는 날이고 시진핑은 오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경주가 아닌 부산이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인 표면적 이유는 두 정상이 일정 때문에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주에 머무르고 시진핑은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금 왜 그러면 에이펙에 똑같이 회원국인데 미국도 회원국입니다. 이건 아시안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다 참석하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만 참석하는 회담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인도는 인도양이 있기 때문에 태평양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인도는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2007년 이후에 가입하는 나라는 없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조금 건방진 거는 분명히 트럼프도 이 에이펙 회담의 어떤 회원국인데 사실 어떤 장관급을 보내고 자기는 사실 불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정치 구단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요. 트럼프는 왜 회원국이면서 여러분들 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오늘 떠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여기 회원국이야. 근데 트럼프가 왜 참석 안 하고 떠났을까? 맞히는 사람에게는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왜 트럼프는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의 회원국이면서 불참을 하고 떠났을까? 아니죠. 이 여러분들 아시아 에이펙 정상회담은요, 전 세계가 이 다자 국가 연합이 전 세계가 보호무역,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에 맞서서 자유무역으로 사실 대항하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게요? 이해하시겠죠? 누가 봐도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것은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고 보호무역의 상징이에요. 이해하시죠? 트럼프가 말하는 거랑 정반대의 회의야. 이건 자국의 보호무역 속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만큼은 모여서 우리가 연대하고 교류해서 이 전 세계의 어떤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하자야. 그치? 응? 이쪽은 이런 전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과 보호무역에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모여갖고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여기서 이겨내자라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이 마가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이거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 자기는 지금 보호무역 하면서 마가 외치고 있는데 21개국 정상이 모여갖고 뭐 전 세계 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은 공동선언을 통해서 세계 보호무역에 맞서서 국제의 질서를 확립하고 막 이런 걸 발표하면 트럼프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뭐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보호무역과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선언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건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낯짝이 있죠. 그래도 못 가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트럼프는 오늘 떠나고 저쪽은 방한을 하고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가까운 부산에서 어떤 미중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 충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경주에는 고급 호텔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제일 좋은 게 힐튼 호텔이죠. 그래서 경주의 힐튼 호텔을 미국이 다 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빈 방문을 한 것이고 시진핑도 여러분들 국빈 방문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을 국빈 방문을 지금 했는데 트럼프는 5성 호텔급인 힐튼 호텔을 다 빌렸고 시진핑은 4성 호텔급 코롱 호텔에 묵었어요. 왜 그러냐? 뭐 중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트럼프랑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과 거리도 좀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경주에서 이 코롱 호텔이요 진입로부터 전면 통제하고 주변이 전부 산이래요. 그래서 토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호와 보안에 유리를 한다고 합니다. 경호와 보안에 유리를 해서 아마 검문 검색 그리고 아무래도 반환 시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가들 입장에서는요
한미 정상회담보다 사실 한중 정상회담에 더 초점이 있겠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4대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는 얼마 덜 뺏기려고 하는 자리고 그렇잖아. 트럼프가 이제 재용리 삼성 얼마 투자할 거예요. 저희는 150억 불 준비했습니다. 정의선 현다이 몇 불 준비했어, 몇 억 불,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무리 재벌들도 사실 트럼프는 뺏으려고 온 놈이고, 정말로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은 어마어마한 그 인구 자체가 중국은 깡패잖아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우리나라 재벌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떤 어마어마한 위안화의 힘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은 사실 시진핑을 직접 만난다고 합니다. 진짜로. 왜 그러면 중국에게는 우리가 받을 게 많잖아. 그리고 배터리나 반도체를 중국에게 공급하면 미국에 해봐야 뭐 미국 인구가 한 3, 4억 되나요? 미국 인구 몇이에요? 지금 미국의 인구가 한 3, 4억 명 정도 되죠. 여기는 거의 18억이잖아. 18억. 그래서 우리 재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4대 그룹 총수들은 시진핑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아셨겠지만 이재용이 트럼프 1시간 늦게 오니까 40분 기다리다 갔잖아. 만약에 시진핑이 늦게 왔으면 이재용이 갔을까? 안 가지. 왜? 시진핑한테는 우리가 먹을 게 있잖아. 근데 사실상 눈도장 찍고 밉보이지 않으려고 거기 트럼프 만나라고 하는데 이재용 40분 기다리다 갔어요. 중국이 여러분들 14억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카운트가 안 되는 인구가 4억이래요. 그래서 중국 인구를 18억 정도로 봐요. 4억 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이 없는 인구가 한 4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4억은 공식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 있는 인구가 한 14억 되고, 한 4억 정도는 진짜 아직도 오지 뭐 이런데 카운트 안 되는 인구까지 하면 18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래서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은 시진핑을 더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1월 1일 날일은 한중 정상회담 어마어마한 또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제1 무역국, 제2 무역국이 미국, 중국이잖아요. 사실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문재인 정부까지는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시진핑은 2014년 이후에 11년 만에 우리나라로 오는 거고, 왜 2014년 이후에 우리나라를 절대 안 왔냐면요, 사드 배치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봐도 사드는 미국의 레이더로 중국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에서 한한령을 발휘하면서 여행 자체나 중국의 관광객들을 못 가게 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2016년 사드 배치 이전의 한중 정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FA가 우리 한중이 지금 FA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FA가 1단계가 있고 FA를 업그레이드를 지금 우리나라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대한민국과 중국이 지금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희망하는 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FTA 업그레이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1차 업그레이드는 농수산물, 중국의 농수산물 또는 우리나라의 뭐 이런 1차적으로 품목을 정해갖고 요런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이다라고 하면서 무관세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2차 업그레이드의 FTA는 뭐냐면요, 한류 콘텐츠, 서비스 이런 거 있죠.
서비스업이나 한류 컨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FTA를 확대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시장 그러니까 중국의 그 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FTA의 확대 또는 FTA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뭐 10개 품목에 관한 자유무역 협정이었으면 우리나라는 한류 콘텐츠나 서비스업들을 포함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FTA를 중국과 체결하고자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전략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리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꺼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엄청난 트럼프에게 금관, 그 다음에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를 했죠. 트럼프에도 뭔가를 줘야죠. 지금 들리는 소리는 트럼프가 여러분들 16년 전에 경주에 왔었대요. 트럼프가 16년 전에 경주에 왔었는데 그때는 그 주석의 자리로 온 게 아니라 부주석의 자리로 경주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진핑이 좋아하는 뭐 취향이나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지금 다 체크해 갔고요. 음식부터 해 갖고 트럼프가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건지, 이번에 트럼프에게는 금관을 줬거든요. 훈장이랑. 이번에 우리가 시진핑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뭐라 그랬어? 시진핑이라고 안 했어? 뭐라 그랬어? 왜 자꾸 시진핑이 올라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트럼프라 그랬다고? 시진핑이 왔다고. 트럼프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16년 전에 시진핑이 얘는 C씨고 쟤는 트씨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성희롱을 했네요. 시진핑이 16년 전에 왔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좀 죄송해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입은 그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옥 바둑판을 선물했거든요. 옥 바둑판을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상급 예우와 음식부터 해갖고, 이번에 트럼프 왔을 때는 뭐 미국산 뭐 소고기랑 뭐 트럼프 아들이 하는 와인이랑 차드 뭐 캐딜락 이렇게 미국 트럼프에게 취향을 저격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진핑에 대해서 국빈 방문을 하는데 트럼프와 비교돼서 굉장히 홀대를 하게 되면 이 미중 패권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번에 시진핑에게도 극진한 국빈의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물을 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선물을 제가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나 깜짝 이벤트를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시진핑 방문했을 때 윤석열 면회를 가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라는데 시진핑이 윤석열을 위로하러 가는 거야. 면회를 가는 거야. 그러면 쟤네들은 뭐라고 할까? 시진핑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 이게 될까? 응? 시진핑이 윤석열 면회를 가는 거야. 그러면 한중 정서, 반중 정서 외치던 저 새끼들이 어떻게 될까? 응? 농담이에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하여튼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여러분들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중국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 흑자 부분에서 가장 컸었어요. 중국과 교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흑자 보는 게 가장 컸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중국과의 경제나 이런 2016년 사드 이전으로 만약에 돌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게 뺑 뜯기는 거를 중국에게도 만회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경제적으로 호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알다시피 국빈 방문은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국빈 방문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사실 진짜 우리나라가 공들이고 있는 사람은 캐나다 총리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뉴스로. 진짜 이번 방한한 대통령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 60조가 걸렸어요. 캐나다가 여러분들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만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그러니까 잠수함 입찰 프로젝트를 놓고 지금 독일과 우리나라가 후보군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독일 티센크루 푸마린 시스템, 그래서 최근 캐나다에 60조 규모 잠수함 입찰을 놓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이거 따르면 60조가 걸린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와.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부터 해갖고 오늘 다 출동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김민석 총리가 오늘 직접 우리나라의 어떤 이 조선소까지 데리고 가고 캐나다 총리를 직접 보여주고, 오늘 총리부터 해갖고 전부가 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또 누가 출동하셨냐? 김혜경 여사까지 출동을 하셨어요. 김혜경 여사가 이 캐나다 총리 부인이거든요. 이 캐나다 총리 부인을 직접 지금 영접해주고 환담하고, 다음에 캐나다 총리 부인에게 요리도 직접 해드리겠다. 캐나다 총리 배우자 다이아나 폭스 카니 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리도 직접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 이면에는 시진핑, 트럼프 얘네들은 패권 국가지만 이런 캐나다 이런 총리들 왔을 때 막 오찬에 경주산 안심 스테이크를 제공하고 막 총리 비서실장,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부터 해갖고 캐나다 국방부 장관 막 우리나라가 극진하게 지금 여러분들 이면에서는 실익을 챙기고 있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어때요? 핵 추진 잠수함까지 승인을 받았으니 그 기술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트럼프가 핵 추진 잠수함도 대한민국의 기술을 믿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거침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트럼프가 지금 희한하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이 관세 협상 제일 잘하는 국가다. 그건 무슨 말이야? 185개국에게 관세 전쟁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본 같은 나라는 하라는 대로 다 말 듣고 한국은 끝까지 사실 우리의 어떤 요구를 협상으로 맞섰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한국이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 한국에게는 많은 것들을 양보하거나 자기네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의미가 이면에는 있겠죠. 왜 그러냐, 이걸 봐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조지아주에서 여러분들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강제 추방되는 형식으로 왔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지금 죄를 짓고 온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이쪽에서 지금 트럼프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지가 어떻게 되든지 주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자기가 찬사를 받고 싶어하고 박수를 받고 싶은데 최근에 조지아 사태에서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반미 감정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사실 뭐 홀대하거나 아니면 건방진 자세를 고자세를 취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반미 감정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거랑 대한민국을 대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뭐 노벨 평화상은 둘째치고 본인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한반도의 이 휴전 상태를 자기가 해결했다라는 게 가장 노벨상을 진짜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 어떤 전쟁을 마무리하거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종식시켜봐야 결국은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무기들은 전부 미국산이잖아요. 그럼 사실 거기는 종전선언은 미국이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배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은 전쟁의 뒤에서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납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푸틴을 만나고 자기가 종식시킨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무기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직간접적인 전쟁의 관련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지네가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트럼프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은 트럼프 지가 쇼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반도의 해방 이후에 이 70여 년 동안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종전, 그러니까 휴전, 이거는 미국이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결정만 하면 사실상 휴전을 종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사실상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일본과 거기에 미국과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한반도의 어떤 종전을 원하지 않아요.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한미일 북중러라는 전 세계의 냉전 체제를 다시 돌아가야만 자기네들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트럼프가 다른 이유는요, 트럼프는 미국만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외교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을 때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면 저는 영구히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트럼프를 이런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을 하고 그러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냥 늘 미국의 민주당, 뭐 민주주의자인 뭐 오바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색 인종이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도 결국은 일본의 로비나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미국 정치가 돌아가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오히려 일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가 보였었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죠. 하노이에서 북미 어떤 종전선언 또는 북미 수교가 가까이 올 무렵 그 당시에 볼튼을 이용해서 일본이 볼튼에게 로비를 하면서 사실 한반도의 문제에 찬물을 뿌린 것도 일본의 로비였습니다. 그게 배후에는 아베가 있었고, 아베가 미국의 국무성
어떤 유력한 볼튼이나 이런 자들을 매수를 해서 그런 볼튼이 트럼프와의 어떤 그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트럼프는 그냥 미국만 위대하게 하면 돼요. 미국에게 돈 갖다가 내라. 그리고 미국 조선업 살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니네 문제는 이제는 니네들도 아직도 전쟁 중이냐. 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아직도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전쟁 중인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뭐 생각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이 종전선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이제는 한반도 리스크라는 말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우리나라를 기습 공격을 해도 국제법상 위반이 아니에요. 아직 우린 전쟁 중이니까. 휴전이 되고 휴전 중이니까. 만약에 종전이 되는 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유엔의 두 국가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일어나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선전포고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한 분단 국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종전으로 바꾸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어서 일본의 핵도 트럼프가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들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조만간 다시 대한민국으로 온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집권할 때 어떻게든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물론 일본이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또 방해를 하겠죠. 트럼프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에 다시 대놓고 우리나라 와서 김정은을 대놓고 얘기하고 그랬던 건 뭐냐면 트럼프가 사실 그 1기 집권할 때는요. 정치 초짜기도 했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스캔들이나 그 민주당의 탄핵 문제, 압박 문제, 검사들의 대통령 소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여러분들 국내 상황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복잡한 처지에 있어서 사실상 김정은을 어떤 국내의 뉴스를 국외 뉴스를 돌려서 어떤 이슈를 덮으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내 문제는 트럼프 반대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서 열리지만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미국에다가 지금 일자리 만들려고 저렇게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렇게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사실상 미국이 그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은 사실상 70년대 80년대 전성기를 겪으면서 나머지는 독일차와 일본차 대한민국 차에 따라잡혀갖고 디트로이트 공장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공중 분해됐고 미국의 세계 최강 조선업을 갖고 있었던 필라델피아가 사실상 미국이 금융 중심의 어떤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백인들이 번번한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고 위험한 어떤 3D에 해당되는 뭐 건설 노동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은 전부 유색 인종들이 들어와 갖고 자기네들의 일자리마저도 뺏었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의 사실상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와서 막 대한민국의 어떤 현대의 공장이 그 마을에 또 새로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자리가 분명히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전 세계가 미국에 다시 공장을 지으면 다시 연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뭐 아리백이니 탄소 규제니 이런 거 왜 트럼프가 반대하겠어요? 미국은 다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이해가 가시죠 다. 트럼프가 왜 환경에 관심이 없냐면요. 다시 미국을 위대하기 위해서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됩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려 그러면 당연히 환경과 공해는 필수예요. 그렇잖아. 다시 공장에 굴뚝에 연기가 나면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전 세계는 지네들은 이제 발전할 만큼 밖에 발전했다라고 하면서 탄소 규제니 아리백이니 선언하니까
다시 재조부활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다시 황금 시대를 맞겠다라는데 트럼프의 정책과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탄소 규제나 아리백이니 뭐니 친환경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는 이 남북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한반도의 휴전 문제를 종전선언, 북미 수교 이렇게 이끌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는 예의 없는 행동, 국기 앞에서 막 패싱하고 이러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근에 있었던 조지아 사태, 그 다음에 어떤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 그럼 굉장히 우리나라를 깍듯하게 하고 떠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제일 잘한 대한민국의 리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트럼프가 다른 나라 같으면 그 협상장을 엎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하는 거 봤죠? 너는 왜 나 만나는데 양복도 안 입고 오고 너는 예의도 없고 꺼져라 막 진짜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나라 왔을 때는 왜 젤렌스키한테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했냐? 젤렌스키한테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괜히 우리나라 미국에 지금 전쟁 물자가 들어가고 미국의 돈이 소요되고 너 정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가 지금 미국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유럽을 향해서 전진하는 걸 또 두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같이 아무것도 빼먹을 거 없는 사람을 개차반으로 대해요. 홀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극진하고 저자세로 하는 거는 뭐냐면 맨날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찬사를 보내고 거기에 야구 배트까지 선물을 하고 막 이런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해결하는 스타성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에게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옆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라고 이런 게 트럼프에게는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응? 트럼프에는 되게 필요해요. 트럼프의 목표는 김정은과의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김정은의 핵을 통제할 수 있는 게 트럼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딱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트럼프가 일본에게 빼먹을 건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본을 가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반도에 왔을 때는 정치적으로나 자기의 어떤 그 국내외 외교 안보적으로 중국을 상대해야 되고 아니 일본 가갖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한미일 삼각동맹밖에 외칠 게 없지만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마주보고 있고 중국과도 긴밀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아군으로 만드냐 적군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한반도 동북아 패권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봐도 트럼프나 미국 정부 백악관에서도 국무부에서도 다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어떻게 쫓겨나가고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60%도 넘어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거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홀대한다는 경우에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반 트럼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 극우들이 요구하는 뭐 윤석열 면회와달라 윤석열을 구해달라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기 없고 지지율 만약에 윤석열 같이 10%대 나오고 그런데 트럼프가 와갖고 그런 대통령을 예우하고 그러지 않아요. 응? 똑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강하면
저것들이 극우들이나 국힘당도 함부로 까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극진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나라랑 협상할 때는 보이지 않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분명히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방한하기 전에 그러니까 협상의 기간에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다 보고가 되잖아요. 제가 한미 정상회담 뒷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협상 기간에 시간에 쫓겨서 국익에 어긋나는 협상은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전략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25%의 관세를 물더라도 국익에 어긋나는 협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을 설득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이미 선제 우리의 입장을 언론 CNN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왜 그러면 트럼프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시진핑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시 잘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든지 이번에 매듭 짓고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트럼프는 내가 갔는데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는 굉장히 무능한 군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마가를 외치면서 사실상 군주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 오케이 내가 해줄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떤 조지아주 사태, 구금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와갖고 가장 걱정하는 게 그 조지아주나 거기 배터리 공장이나 이런 데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기술자,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거길 또 가겠냐. 이렇게 자국민을 체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미국의 어떤 기술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미국의 공장을 돌리려고 그러면 필수 요건이었던 그 사람들을 체포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 그럼 반미 감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미국의 공장을 돌리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건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최적의 파트너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가장 조선소 건설이나 조선업 건설의 제2의 황금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끌어들여야만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미국의 조선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이런 관세 5,500불 일시불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일관성 있게 압력을 가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응? 결국은 우리나라의 김정관 그 산통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가리키면서 강한 협상력이다, 터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사실상 의외의 협상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급한 마음에 온 거예요. 빨리 여기서 관세 협상하고 미국의 투자를 받아갖고 공장도 짓고 그래갖고 진짜 사람들 미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여기저기 공장이 들어서고 빨리빨리 일자리가 공장이 돌아가고 그래서 일자리들이 막 생겨갖고 사람들이 트럼프 이렇게 외쳐주기를 굉장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한 일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기는 시기가 얼마나 자기가 뿌듯하겠어요. 여기저기서 폭군이니 노킹이라고 외치는 미국 국민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그 사실상 강도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공장이 돌아가고 여기저기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살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다시 미국이 살만나는 황금 시대가 됐다. 이게 현실화로 단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싶은 게 트럼프의 요구거든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급한 마음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200억 불 매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조선업을 협상을 마무리해서 미국의 어떤 그 하나오션이나 어떤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우리나라의 건설 조선사들이 빨리 들어가서 지어주길 바라고. 그럼 짓는 순간 여러분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급한 거죠, 트럼프는. 한 말이잖아. 미국을 위대하게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노킹 그리고 트럼프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가 국내 정치가 굉장히 기반이 취약해졌잖아요. 트럼프가 이 기반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때? 실질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자리가 생겨야만 트럼프가 그래도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구나. 이래서 우리나라가 그 예상 밖의 타결을 이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먼저 이번에 우리는 어떠한 높은 25%의 미국의 관세를 물더라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우리는 국익의 입장에서 그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성과가 급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요구를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관세 협상 제일 잘한 국가다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떠난 거죠.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도 그 한국 내에서 냉소적 시간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요구한 것들을 잘 피해 나가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협상을 제일 잘했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 동의하시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지금 트럼프, 물론 미국에 계신 분들,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미국 지금 장난 아니죠. 여기저기서 주 방위군이 출동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민자들 색출한다. 지금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 색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에 이제 투자가 현실화되고 공장들이 막 돌아갈 때 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수적 보호 무역이나 보호주의적 시각에서 먼저 이민자들 싹 걸러내고 여기저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진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그런 반이민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협상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하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트럼프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 김정은과의 어떤 그 한반도 평화 문제, 그 다음에 핵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트럼프에게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극진하고 극찬하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저자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트럼프 있잖아. 그거 알고 계세요?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중요한 그 무궁화 대훈장이나 이런 금관 같은 거는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선물을 딱 준비를 하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 페덱스나 어떤 국제 항공이나 잘 포장을 해갖고 원래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별도로 트럼프 방한 기념해 갖고 우리나라가 백악관에다가 전달을 하는 건데 원래 그런 절차예요. 뭐 가벼운 거나 그냥 가져가고 그러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 이거 직접 싣고 가게 해달라. 얼마나 금관이랑 무궁화 대훈장이 마음에 들었으면 나 에어포스원에 금관 직접 실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직접 가져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금관이랑 이 무궁화 훈장을 원래는 국가가 이렇게 별도로 전달을 하는 건데 직접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저기 무궁화 훈장이랑 금관 갖고 에어포스 원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외국 정상에게는 이 어떤 이 금관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다음에 도금을 해요. 그걸 그렇게 순금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다음에 도금을 하는데 그 금만도 엄청나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 금관을 만들었던 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진배 씨라고. 이분이 40년간 금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트럼프한테 진짜 전달되고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너무 뿌듯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금관만 40년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게 손 한 땀 한 땀 떠갖고 이렇게 40년간 공방 삼성방을 운영하며 40년째 금속문화재를 재현을 하는 건데 이게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만든 게 트럼프에게 전달되고 10월 초순부터 여러분들 제작 의뢰를 받고 20일 정도 아들하고 하루 10시간씩 작업했대요. 이거 10월 초에 거의 20일 만에 이걸 만든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만들었대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게 생각나갖고 그래서 이분이 뿌듯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만들었대요. 아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직접 가져가겠다. 이거 우리나라한테 요청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도란프가 여러분들 지도 너무 큰 선물을 받았는지 민망했는지 우리한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 새끼 내가 보니까 빈손으로 온 것 같아. 그냥 관세 협상 좀 양보해주고 빈손으로 온 것 같은데 이 야구 배트가 뭐냐면요, 메이저리그 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 외야수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배트가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야구팀, 이게 외야수 딜런 크루즈인데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야구공에는 미국 측에 해당 선물에 대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전한다라고 말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야 무궁화 훈장이랑 그 금관 정도 갖고 갔으면 베이비루즈 배트를 갖고 오든가 해야지. 무슨 이 새끼 성의가 없어. 다음에 올 때는 좀 제대로 준비 좀 해갖고 와. 안 그래요? 아니 무궁화 대훈장 금 190돈 들어간 거랑 금관 가져가 놓고 제대로 준비 안 하고 하긴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선물을 더 잘해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트럼프가 왜 우리나라를 일본에 비해서 쉽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왜 트럼프는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줬을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큰 일입니다. 뭐가 큰 일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가 뭐 북한이나 중국의 어떤 동해상이나 이 한반도 근처에 잠수함을 추적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디젤 연료로는 유치가 노출되고 오랫동안 잠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핵 추진 연료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해달라 라고 해서 모두가 깜짝 놀랐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거는 이런 무서운 전략을 쓸 수가 있을까? 이거는 보수라고 자칭 얘기하는 쟤네들도 미국 앞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 중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정상회담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저 말씀하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다. 그 얘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저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그 말이 왜 여러분들 돌았냐면요. 오해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민간 국가가 됐죠. 이거는 사실 조만간 여러분들 민간 국가 풀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윤석열 정부 때 국힘당이나 극우들이 핵무기 무장하자라고 지랄을 하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묶어갖고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력을 안 한다고 하면서 올해 4월 15일자로 민간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민간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극우들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힘당이 계속 핵무기 무장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민간 국가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핵무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핵 연료가 들어가는 핵 잠수함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을 그래서 중국을 왜 내일 모레 시진핑이 오는데 왜 중국까지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명이 통상적인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간국가 해제해달라. 이면에는 그런 것도 접촉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이 여러분들 핵무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달라. 와, 정광석과 같이 오늘 아침에 승인한 거 아시죠? 응? 오늘 아침에 승인을 해버립니다. 나 이거 보면서 와, 이재명의 이 전략이 이재명은 트럼프를 읽고 있구나. 이거 트럼프가 고민해보겠다라고 하고 미국에 돌아가서 참모들과 얘기해보겠다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죠. 근데 단숨에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세요. 제명리 최고의 대통령 하면서 건조해라. 오늘 나는 이게 될까? 미국에 엄청난 반대가 있을 텐데 될까? 이게 될까? 이렇게 돼도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왜 중요한 게 있냐? 트럼프는 왜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줬을까? 여러분들 사실 핵잠수함 건조를 오늘 트럼프가 승인해 준 이유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사실상 갖고 있으면요 북한을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요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딱 보유하게 되면 사실 가장 껄끄러운 건 중국이에요. 왜냐면 한미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잠수함 출동이나 모든 데이터 보고는 한미연합사령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북한의 움직임 이런 건 별로 예의주시 안 해요. 누가 봐도 중국이 가장 불편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냐면요. 전 세계가 주목을 했어요. 왜 주목을 했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우리나라에게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술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 대신 트럼프가 단서를 달았죠.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라. 그건 뭐냐? 기술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영국이나 호주에도 없던 극비 기술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나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거 진짜
영국이나 호주에도 없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면 이 기술을 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승인해 준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다 만들 준비를 하고 이거 좀 만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고,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몇 개 뭐 없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인데,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수함. 근데도 미국만이 갖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이건 이례적이에요.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준 이유는 결국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언이 아니었어. 우리가 어떤 이 동해상이나 한반도 주변에 북한과 중국이라는 말을 하길래 이재명 어떻게 하려고 저래 이랬는데, 그 중국이라는 말이 타겟이 중국이잖아. 이재명 대통령 입으로도 북한과 중국의 핵 잠수함에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핵 추진 핵 연료가 필요하다. 그럼 트럼프가 들 때 이거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중국 견제용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다들 실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실언이 아니에요.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트럼프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실언이 아니었대요.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그 대신 하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라. 이건 누가 봐도 둘 다 이제 윈윈 전략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1,500억 불의 조선업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또 미국에서 그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때는 또 미국인들이 투입되고 거기에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해줄 건지 아니면 미국의 진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할 건지,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 제가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우리가 여건은 이미 갖추고 있지만 안전성이나 이 연료를 공급하는 건 안 해봤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 원자력 에너지를 우라늄으로 재생하고 플라토늄으로 재처리를 단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위험하잖아. 근데 미국은 수도 없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원자력은 원전을 짓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만 1차적인 원자력은 생산하는 기술은 갖고 있지만, 이 원자력 폐기물을 통해서 다시 재처리해서 우라늄을 만들고 그 우라늄을 또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으로 분리를 시키고 그 플루토늄이 결국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고, 이거 안 해봤잖아. 하는 순간 이게 국제 NPT 협약에 위배가 되고, 가장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노태우 저 비웅신이 한 짓거리 중에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1992년에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스로 나중에 미래의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입니다. 이거 미친놈이에요. 저는 왜 전 세계가 전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냐? 강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핵무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여러분들 함부로 트럼프가 못 건드리는 게, 단 1시간 안에 평양을 쑥대밭을 만들고 김정은은 죽일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엿먹어라 그러면서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국 본토가 아작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만큼 자기도 죽지만 저쪽도 죽여버릴 수 있는 게 핵무기잖아요. 그래서 절대 미국이 자기네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핵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 사실
인정은 받지는 못하지만 핵을 보유한 나라는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뭐 몇 개 나라들은 사실상 그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북한도 포함되고요. 근데 미국이 이제 핵을 자꾸 확산이 되고 군사 경쟁이 되고 그러면 미국도 더 이상 패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핵무기를 번지는 거를 사실상 막고 있죠. 제가 왜 여러분들 전략가 이재명 보수의 심장을 쏟아라고 얘기했냐면요.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작자들이 결국은 뭐죠? 여태까지 주장한 게 뭐야?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김정은 핵을 우리도 개발하자. 근데 대놓고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지네가 내세우는 대통령 그 누구도 미국에게 핵무기를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한미 핵협정이나 우리나라를 굉장히 민간국가나 예의주시했던 거는 박정희 때 핵개발을 하려다가 걸린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핵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손을 잡을지 러시아와 손을 잡을지 미국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핵무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게 핵 연료나 이런 핵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관리를 받아요. 근데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그것도 미국의 기술이 이전된다는 거라서 이거는 아마 중국이 가장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 우리의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의 보수주의자들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박수 쳐야 되죠. 너희들 여태까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자라고 떠들었던 나국상, 홍준표, 극우들 너희들 핵무장하자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제 핵 연료를 넣어서 미국의 어떤 핵 연료는 공급받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무기잖아. 핵 추진 잠수함이니까 핵 연료로 다니는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배 속에 그러니까 위에 뜨지 않고 무기잖아. 응? 니들 뭐 뉴클리어 웨폰이라 그래갖고 미사일에 실어갖고 핵무기만 있는 게 핵무기가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거는 핵잠수함에다가 그게 SLBM이잖아요. 핵 잠수함에서 대륙으로 날리는 미사일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물속에서 숨어 있다가 미국 본토에다가 쏘는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제 거기에다가 핵 무기만 탑재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보수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안보는 보수 이런 연병들을 떨고 한미동맹하면 보수가 선봉장에 선다 그랬는데 이제는 보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보수는 미국에게 퍼다주고 미국의 바지가랑이만 잡고 흔들어댔던 게 대한민국 보수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제는 보수가 그렇게 원했던 핵무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뤄준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가 그렇게 원하던 그것도 미국에게 당당하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게 아니라 핵 추진 연료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미국의 기술이 우리나라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미국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용으로 삼기 때문에 이걸 승인해 준 것이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안보 그리고 이런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그럴 수 없죠.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군사적인 목적에는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핵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자체가 군사적인 목적이잖아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랬냐면 북한과 중국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이잖아.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이거 군사적 목적으로 쓸 거다 대놓고 얘기했는데 허락을 해줬다니까. 생각해봐.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원자력을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으로 왜 재처리 못하게 했냐면 그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일까봐 못하게 했는데, 대놓고 우리 북한의 잠수함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겠다는 건데 이걸 해줬다는 거네.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는 아마 일본이나 중국이 굉장히 아마 당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러시아의 지금 도움을 받아갖고 핵잠수함을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일본도 얼마나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하고 싶겠어요. 지금 아마 보수들이 멘붕이 왔을 거예요. 여태까지 핵무기 보유하자고 윤석열 정부에서 떠들던 나경원, 거기에 지금 뭐 홍준표 할 것 없이 쟤네들 멘붕 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핵무기를 얻어냈는데 단 한 번도 지네는 뭐 윤석열이가 갖고 저희도 핵무기 하나 좀 가질 수 없으니까, 야 이 미친 새끼야 딱 때리면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새끼야. 어? 이 새끼 이거밖에 안 되잖아. 어? 이 새끼들은 트럼프 앞에서는 감히 무슨 우리도 핵무기 좀 가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꺼내질 못해. 근데 이재명 대통령 뭐 종북 빨갱이 친중 뭐 연명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인 도란프한테 지네가 신같이 못 치는, 성적이 흔드는 신같이 못 치는 도란프가 갑자기 이재명 최고의 전략가 알았어요 제명의 제명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요구를 그 다음날 바로 들어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두 분의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트럼프도 이재명 대통령을 소중하게 한마디로 귀하게 여기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약속이고 무시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과 한번 상의해 볼게, 나중에 연락 줄게 이러면 될 거를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는 내가 오늘 바로 승인했다. 그 대신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 건조해라. 그냥 하고 가잖아. 그거 뭐야? 이재명에 대한 선물이죠. 트럼프가 사업가잖아. 사실 여러분들 금관 받고 무궁화 훈장 받았는데 야구바 따랑 공 하나 주면 무슨 동네에서 동네 꼬마도 아니고 야구바트랑 공 주면 지도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야구배트 하나 주고 갈라 그랬더니 이거 지도 면이 안 쓰니까 어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요구한 거 들어드리고 가자 이거 된 거죠. 여러분들은 트럼프는 왕이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지가 봐도 금관 받고 얼마나 좋았으면 에어포스 원에 태우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참 돌아가니 이게 또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오고 이제 다시는 내가 여기 취임 임기 때까지는 대한민국으로 올 일이 없다. 대한민국 올 일이 없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그냥 가면 되지. 근데 김정 문제나 북한의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고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꼭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다시 여기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뭔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잠수함 이거 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알겠죠. 미국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도 깜짝 놀랬대잖아. 무슨 갑자기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조만간 저는 이제 핵 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우리나라 민감 국가 해제가 아마 희소식으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윤석열 정부 때 핵무기 보유한다는 개소리 하는 것 때문에 올해 4월 15일부터 발효된 우리나라가 지금 민간 국가인데 이제 미국이 핵 잠수함까지 만들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정부에서 민간 국가 해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자 협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은 얼마나 이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얘네들이 이재명을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친중, 친북 이게 다 먹히지도 않고 누가 봐도 트럼프랑 가장 화기애애하고 트럼프에게 핵 잠수함 건조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받아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얘네들이 지네가 물고 빨고 했던 윤석열이 했습니까? 김건희가 했습니까? 박근혜가 했습니까? 이명박이 했습니까? 그 아무도 못했던 걸 이재명 대통령이 해낸 거예요 지금. 진짜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어제 그러니까 한미 얘기 좀 할게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잖아요. 이제 완전한 서명은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는 또 언제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관세 협상을 사실상 선방을 했지만 끝까지 디테일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국회 비준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면 민주당 주도로 한미 관세 협상이라 그래서 국회에다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면 이게 국회 비준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사인을 해줘야만 관세 협상이 발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이 넘더라도 이거를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에서도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못했던 어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받아낸 이 두 분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자주국방을 한 단계 더 앞서서 나갈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중요한 나라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왜 정상회담에 불참했는지는 잘 말씀드렸죠. 지금 에이펙 경주 선언이 거의 채택이 접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주 선언이 여러분들 21개국의 어떤 정상들이 모여갖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게 나올 거냐면요. 이 자유무역의 표현을 담을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다자주의,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가식 에이펙 회원국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불편하기 때문에 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뭐 회담 잘 됐다, 근데 오늘 또 약간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고, 그래서 끝까지 사인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디테일에 신경 써갖고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종잡을 수 없는 나라예요. 트럼프가 어디 틀지를 모르고 그냥 왕처럼 군림하고 미국의 말도 안 되는 그 민주주의마저도 지금 짓밟고 있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국 하면 여러분들 인권,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트럼프에 의해서 많이 잠식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그래놓고 다자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맹을 윽박질러서 삥 뜯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끝까지 트럼프에게는 긴장을 하고 대처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제발 우리나라 언론 미리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작은 언론사의 언론인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11월 1일이면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이 국힘당 이 쓰레기들 있죠. 분명히 어떤 뉴스들이나 국힘당이나 어떤 워딩이 나올 거냐면 어느 편이냐.
제발 이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로 살고 자국의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점점 이렇게 되는 시대에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거 묻는 언론이나 어떤 국힘당은 반드시 1도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다. 뭐든지 국익에 우선시해야 되는 외교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그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반미 친중이냐 이런 짓거리들이 우리가 어제 오늘 들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이런 듣기 싫은 불편한 질문들, 우리가 안보로 미국과 떼어낼 수 없는 어떤 동맹관계이자 어떤 협력관계잖아요. 중국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미국 중국을 버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같은 어떤 경제 성공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전 제발 대한민국에 1도 필요 없는 국힘당 쓰레기들 회담 끝나고 나서 또 친중 정책 펼쳤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마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너무나 보수의 심장을 쏘았거든요. 안보만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그 반공과 안보로 수십 년간 독재로 지배했던 저 세력들이 안보마저 뺏겨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보수의 심장을 쏘았다는 게 뭐냐면 늘 종북 빨갱이 이제는 그 종북 빨갱이가 바뀌어서 친중으로 변했는데 안보 장사를 했던 유일하게 미천이 떨어지고 보수의 심장이었던 안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네들의 소원이었던 핵무기를 보유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핵 잠수함이라는 큰 기술을 이전받았고 대한민국이 보수가 더 이상 대한민국 보수가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보수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특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드디어 추경호가 여러분들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느닷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정치 탄압이래요.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국힘당 애들이 오늘 어디로 갔냐면 서초동으로 직결을 했어요. 추경호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예, 얘네들은 이래서 안 돼요. 또 방탄으로 뭉쳤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이지랄 떨어요. 가서 한다는 짓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처단하고 있는데 정치보복 불법 수사래요. 지네가 정의 파괴래요. 불법 특검이랍니다. 이거 그냥 내란 정당 지네가 인정하는 거예요. 정치 특검이라고 연병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냥 내란 다시 방탄으로 다시 뭉친 놈들. 아니 무슨 정치 탄압을 우리가 했다라고. 야, 누가 내란은 니네가 했지 민주당이 했냐 이 새끼들아. 미친놈들아.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 사건 번복 발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지금 오늘 국감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던 윤성현 전 청장이 국감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그때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박지원 원장 아직도 박지원 의원님 수사받고 있잖아요. 국감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고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오늘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그 당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건도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였죠.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가 오늘 특검에 출석을 해갖고 곽종근 사령관과 대질신문에 비슷한 오늘 그 곽종근 사령관이 알다시피 오늘 증인으로 났었거든요.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이랑 오늘 오히려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윤석열이 끼어들어갖고 막 질의까지 하고 연병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윤석열이가 오늘 이런 말을 했대요. 윤석열이 이쁜 사진 하나 띄워주고, 아니 제가 그 생중계가 되는데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곽정근 사령관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윤석열이가 눈을 아이고야 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오늘 이상민 재판이 열렸었는데 소방청 과장이 청장이 통화 중 옆에 소방청장이 통화 중인데 그 이상민이랑 통화한 다음에 단전 단수가 우리 업무냐? 라고 물어보고 이상민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재판에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 극우 이 반인권 위원인 김용원 인권위원이 31일 날 최혜병 특검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를 기각시켰던 인물이죠. 왜 그러냐면 이 김용원이가 인권위원회에서도 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데 군들의 겸 군인권보호관이에요. 얘가 김용원이가 임무가 군인권보호관인데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를 처음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누군가와 전화통화 후에 바로 기각시켰다라고 해서 피의자로 지금 그래서 조만간 얘도 영장이 최상병 특검에서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중에 아직까지는 꺼내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게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소원, 재판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4심제다.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한 번 이거를 헌재에 가서 따지자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4심제다. 아니 이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건 헌재에 가서 하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4심제다라고 하면서 사실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이거는 4심제가 아니다. 이거는 헌법심이다. 이건 헌재 입장에서는 이거는 3심제랑 위반이 안 되고 이거는 헌법심이다. 헌법에 위배가 됐나 안 됐나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대법이랑 헌재랑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왜 이런 힘싸움이 벌어지냐면 대법관들은 자기네들이 최종 어떤 헌법의 결정권자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재판관 이런 증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란다. 대법관을 증언을 왜 반대하냐면 대법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네가 볼 때는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헌재는 9명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서로 대법관이나 서로 대법원이나 헌재나 자기네들이 동등한 헌법의 최종 보류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3심제에서 다뤄도 재판 소원을 통해서 이 사건이 나중에 헌재로 넘어가면 헌재가 위에 서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것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주식 안 하면 바보 소리 듣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주식 개장이 언제가 처음이었더라? 1980년이었나요?
몇 년도에 하여튼 주식 처음 개장할 때 100포인트로 시작했었대요. 100포인트.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찍은 게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가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넘은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래요. 지금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야, 좋아요. 제가 이거 주가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도 좀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요,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투자할 상황이 안 되고 집도 장만할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자산의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는 현상들이 사실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분들은 또 국가가 이제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메꿔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불평등 지수가 올라가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되면 불평등 지수가 올라가고 어떤 세금 부과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인 게 종부세를 낸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더 반발을 하고요. 집값이 폭등한다라고 하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하고요. 주식이 올라가면요, 주식을 투자 안 한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상한 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이런 소득의 격차, 이게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나중에 발생하는 건데, 이 모든 방법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없어요. 유일하게 그런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불만으로 얘기할 때는 조세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세금을 올린다 그러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꼼꼼하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서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적어도 밥 먹고 자고 먹고 하는 거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가 사실 출발점이 기본소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라서 잘 헤쳐나갈 것이고, 일단은 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이게 올라가는 게 왜 긍정적인 거냐면요,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뭐 상대적 박탈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런 강남 중심의 부동산 자산 거품에 쏠리는 돈들보다는 이렇게 회사 주식에 쏠려 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표나 외국에서 볼 때나 투자자들이 볼 때도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앞으로의 어떤 선순환 구조나 내수 경기 활성화도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해외 투자, 그 다음에 어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건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내 일자리들, 국내 제조업들의 투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에만 투자해 갖고 공장 짓고 그러면 사실상 국부가 유출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사실 가장 큰 불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기회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일부로만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쪽에서도 대한민국의 일자리 어떤 투자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 평화가 경제고 내란 청산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올해 12월까지는 내란 청산이 경제 도약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국힘당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특검을 공격하고 있죠. 특검이 어느 정도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다 보니까 특검을 공격하는 현상도 벌어지는데, 저는 내란 청산이 경제 도약의 다시 시작이다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국힘당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부를 유치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마이너스로 만들었던 저 윤석열과 김건희, 공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모든 국가의 어떤 지가 왕인 줄 알고 어떤 대통령이 해야 될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런 공적 마인드가 없는 자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고,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위협했던 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직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5개월이 안 됐죠. 너무나 많은 큰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수의 심장을 쏘았다, 오늘 이 얘기는 더 이상 보수가 안보 장사도 할 수 없고, 경제도 진보, 경제도 민주, 안보도 민주, 이렇게 되면 쟤네들은 이제 미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종북몰이 안 되니까 친중몰이 하다가 결국은 어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회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 극우들과 손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극우들이 제가 보면 국민의힘을 손절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조만간 극우들이 국힘당을 손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란 청산, 국힘당 해산, 조이대 탄핵, 조이대는 탄핵이 시작이 아니라 조이대는 사실 저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하나하나 바로 잡혀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걸 꼭 기대하고, 기득권과의 싸움은 늘 외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우리보다 센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개혁하는 데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경우에 개혁이 쉽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싸움을 하냐면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센 상대와 싸울 때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답답함, 조급함, 너무 특검을 수사에 불만도 있고, 저도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다 꼼꼼해서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안마다 여기저기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잘 하시더라고. 우리는 그래도 이재명 보유국이니까 이제 5개월 된 대통령, 5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과 기대 속에, 이제는 이번 주는 에이펙, 그리고 올해는 특검, 어떤 내란 청산, 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우리가 저들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